유물들은 아이템일 수도, 경험일 수도, 혹은 기이한 현상일 수도 있다. 순간 나는 내 몸에 있는 세 번째 유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의 회귀 역시 고대룡의 유물 중 하나라는 건가? 이것을 파프니르가 만든 힘이라고 상상한다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상하다. 유물을 얻기 전에는 보통 수호룡의 시련을 거쳐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하며 나는 원래의 세 번째 질문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왜 고대룡에게 선택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드 블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잊지 마라. 유물은 총 31개다. 내가 가진 건 고작 3개뿐이다. 이 정보는 너무나 방대했지만 동시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흑룡, 에드워드, 그리고 커스틴 할머니도 나처럼 고대룡의 유물에 대해 알고 있는 거야. 만약 그들 또한 유물에게 선택받았다면 저 파란색 알림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은 회귀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세상의 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져 버렸다. 고대용마저 두려워했던 이름 없는 군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회귀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이때 로드 블록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났으니 다음으로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비록 이곳에는 블랙스노우가 얻었던 마도서는 없지만 이 보물들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하다. 그러자 로드 블록이 말했다. 내 발미대는 온 세상의 보물이 있노라. 어느 것을 고르든 그 효과는 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 선택받은 자여, 선택을 시작하거라.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두대다. 이 말을 들은 로드 블록은 용은 깜짝 놀랐다. 단두대가 무엇인가? 한편 다른 쪽에서는 SN이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마술을 사냥하고 있었다. 이 녹색 방울까지 합쳐서 그는 이미 신일 곶마리의 마술을 처치했다. 그러자 SN이 뒤에 있는 부하에게 물었다. 너희 중에 티르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아는 자가 있느냐? 한 부하가 경멸하며 대답했다. 그 녀석이 죽는 게 두려워서 숨어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이 0이라고 들었는데 SN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조금 의심스러웠다. 이것은 그가 티르의 기록에 대해 물어본 8번째 질문이었다. 뜻밖에도 SN은 그 부하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다음 순간 그는 부하의 목을 움켜쥐고 사납게 말했다. 내가 저 쓰레기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 만약 그놈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때 뒤에 있던 다른 부하가 SN의 처벌을 막아섰다. 그는 말했다. 에드워드님께서 지금 즉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한편 로드 블록이 원하는 보상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부끄럽게도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내 대답을 들은 로드 블록은 정말로 조금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말했다. 일단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꽤 흥미로운 생각이긴 하구나. 그러고 나서 로드 블록은 내게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로드 블록은 즉시 경로했다. 곧바로 그녀는 나에게 용의 분노까지 사용했다. 나는 2000년 이상을 살아온 존재다. 지금 여기서 나랑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 정말로 내가 계약을 깨고 보물을 단 하나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가?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나의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 용의 분노를 견뎌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 힘은 이전에 마주쳤던 마랑보다 10배 이상 강력했다. 그래서 몸에 가해지는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룡의 용의 분노를 사용해 그녀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로드 블록의 눈에 마랑 같은 하급 용족은 그저 쉽게 밟아 죽일 수 있는 개미와 같을 뿐이었다. 나는 로드 블록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어떤 귀한 보물이든 주겠다고 약속했고 수호룡인 당신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을 선택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나에게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분명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다른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1000배는 더 클 것이다. 결국 시조 시구르드의 동반자였던 그녀를 얻는 것은 강력한 정통성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녀는 내가 대륙 최강자로 자리 잡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죽더라도 나는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나는 말했다. 당신과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드 블록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다. 내게서 시구르드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다. 알겠다. 약속하지. 그 직후 로드 블록의 몸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내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너는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구나. 왠지 모르게 내게 약간의 흥미가 생겼다. 이제 내 동반자가 될 기회를 너그럽게 주도록 하지. 내가 멍하니 서서 공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로드 블록이 상기시켜 주었다. 내 아름다움에 홀리지 마라. 내 몸은 이미 2000살이 넘었다. 그녀의 말이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거의 몰랐다. 그 순간 내 시선은 그녀의 가슴에 있는 검은 구멍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로드 블록이 설명했다. 나는 50년 전에 용의 심장을 잃었다. 이제 죽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다시 말해 보물과 비교하면 나는 너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선택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더 강해져서 고대용의 유물을 더 많이 찾아낼 겁니다. 이 유물들 중에는 분명 당신의 용의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편 나는 수호룡의 동반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나는 또한 로드 블록과 정신적인 연결을 맺고 레벨업을 위한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나는 이 용의 둥지를 떠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내 용의 심장을 대체할 유물을 찾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동면을 선택하겠다. 그러고 나서 로드 블록은 마도서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다. 이 마도서를 완벽하게 익혀 뇌문을 열어라.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정신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마도서를 받은 순간 나는 극도로 흥분했다. 이것은 전생에 블랙스노우가 손에 넣었던 보물 아몬의 마도서였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3년 후 로드 블록의 죽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시간대가 맞아떨어진다. 이때 로드 블록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달의 시간만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저는 지금 각성의식의 2번째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료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성의식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 수련해도 되는지 물었다. 로드 블록은 된다고 했지만 내 제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2번째 평가가 끝나기 전에 이 마도서를 완벽히 익혀 뇌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거역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제 나에게는 310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하급마수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다. 물론 좀 촉박하긴 하다. 이번 생에서 나는 용의 심장을 일찍 각성했다. 전생에서 나는 블랙스노우 조직으로부터 아몬의 마도서를 성공적으로 각성시키려면 마력의 질과 양을 통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13일도 안 되어 수련과 과제를 모두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면이 바뀌고 시간은 빠르게 12일이 지났다. 이때 로드 블록은 매우 놀라며 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 그녀는 잘했다고 했어. 티르, 넌 단 12일 만에 뇌문을 성공적으로 열었어. 이제부터 우린 진정한 육신의 동반자야. 돌아가면 이 마도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 내가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심지어 내 힘을 빌려 쓸 수도 있어.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3년 후에도 날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결국 덧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내 용심을 대체할 고대룡의 유물을 찾아주겠다고. 내 말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위로했고 그러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강력한 순간이동 마법의 파동이 즉시 내 몸을 감쌌다. 그녀는 시구르드와의 모든 계약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1000년 만에 새로운 동반자인 우리와의 다음 만남을 고대했다. 하지만 로드 블록에 의해 용의 둥지에서 순간이동된 후 나는 즉시 곤경에 빠졌다. 각성의식의 2번째 평가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평범하게 마술을 사냥해서는 1등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점수를 약탈하는 것이다.
전생에서 두 번째 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은 에스윈이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도 아마 그일 것이다. 운명은 참 얄궂은 장난을 좋아한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약탈 목표는 에스윈이다. 그를 이기기만 하면 논리적으로 그의 현재 1위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 한편 반대편의 에스윈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각성의식의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삼촌 에드워드가 그를 찾아왔다. 에드워드는 마수를 격리할 수 있는 토템에서 검은 구슬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마수 소환 구슬이다. 안에 봉인된 마수의 기운을 증폭시키기만 하면 하급 마수들을 격리할 수 있지. 하지만 직접 부숴버리면 구슬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마수 소환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마수를 소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성의식의 두 번째 평가는 마수를 처리하여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지를 보는 것이다. 티르의 성격상 그는 분명 고위험 마수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스윈은 에드워드가 이 구슬을 이용해 티르를 유인한 다음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에드워드가 말했다. 반은 맞았어. 하지만 로즈 팰리스에 숨겨진 고대룡의 유물을 찾기 전까지는 티르를 살려둬야 한다. 에스윈은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 바로 나를 붙잡아 신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확히 에드워드가 생각하던 바였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현재 내 힘은 에스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생각으로는 이 방법은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티르는 쓸데없는 감정에 많은 노력을 쏟았지. 저 무리를 인질로 잡아라. 이것으로 그를 협박해서 고대룡 유물에 대한 단서를 밝혀내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하지만 에스윈이 항상 에드워드의 지시를 명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종료까지 8시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현재 7위인 펠릭스 라그나르가 걸어왔다. 그 역시 나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는 내가 원로룡 울프 라그나르가 심어둔 깡패들에게 처리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에스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매화궁의 희망의 별이 이렇게 무지할 줄은 몰랐다. 역시 오샤 라그나르가 그렇게 티르를 얻고 싶어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펠릭스는 화가 나서 폐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으로 자신을 도발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지만 잠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에스윈이 청룡회 모든 회원에게 명령했다. 티르가 일부러 숨어 있으니 더는 그를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들은 에스윈의 모든 행동이 멀지 않은 곳에 숨어있던 레이가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때 화면이 바뀌고 10일 일행은 황금마수를 성공적으로 사냥하고 2초도 기뻐하기 전에 뒤에서 날아온 검이 10일의 몸을 꿰뚫었다. 나타난 사람은 청룡회 소속이었다. 그들은 티르 라그나르를 따르는 자들을 처리하라는 명령에 따라왔지만 레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사방에서 에스윈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인물이 등 뒤에서 나를 불렀다. 그녀는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 티르 라그나르. 그 사람이 바로 레이 라그나르인 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마수의 공격이라도 당한 건가? 왜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지? 나는 원래 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다. 내 눈은 즉시 그녀의 가슴에 있는 아직 아물지 않은 검상에 고정되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누가 널 이렇게 다치게 했어? 이 말을 듣고 레이가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서쪽으로 서둘러야 해. 하지만 갑자기 레이가 비틀거리더니 내 품으로 쓰러졌다. 동시에 내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나는 그녀의 기억을 잃기 위해 영혼 동기화 스킬을 발동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레이 라그나르는 나무 뒤에 숨어 에스윈의 모든 계획을 몰래 엿보고 있었다. 또한 두 번째 평가에 참여하러 온 젊은 추종자들이 모두 묶여있고 심하게 다친 것을 보았다. 그들 앞에는 에스윈이 서 있었다. 이것이 에스윈의 계획임은 명백했다. 에스윈이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을 필요는 없어. 2~3명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전부 마수에게 먹이로 던져버려. 레이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에스윈에게 소리쳤다. 함부로 굴지마. 이런 행동은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온 사람이 고작 레이 라그나르인 것을 보고 에스윈은 그녀를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곤경에 처하기 싫으면 어서 꺼져. 다음 순간 레이는 검을 뽑으며 말했다.
누가 나와 상관없다고 했지? 티르의 친구는 내 친구야. 에스윈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나에게 맞서기로 작정한 모양이군. 그럼 너도 마수에게 먹이로 던져줘도 날 탓하지 마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레이는 선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에스윈의 힘은 이미 다른 북부 4대 강자들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단지 검을 뽑는 일격만으로 쉽게 레이의 공격을 막고 그녀의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기억 읽기는 여기서 강제로 종료되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나의 자격 부족으로 인해 스킬 사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에스윈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는 레이에게 에스윈이 제4훈련장 사람들을 해치려 하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듣고 레이는 매우 놀랐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티르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의 거듭된 재촉에 레이는 그가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너를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내가 점수 기록도 없고 끝날 무렵까지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내 친구들을 인질로 삼아 너를 유인할 계획을 세운 거야. 하지만 난 이걸 말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에스윈은 어디에 있지? 지금 당장 그놈과 결판을 내러 직접 가겠다. 전생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았지. 이번 생에서는 나와 내 친구들까지 괴롭히려 들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에게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리국 소속 시험관들은 에드워드의 사람들이야. 그들은 한패라고. 내가 가봤자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 이번 두 번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학살이야. 그들은 너를 제거하고 싶어해. 나는 레이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달라고 했다. 레이는 바보냐고 물었다. 혼자 가면 분명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말해봐. 내가 죽으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 나는 물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해. 동료를 잃는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레이는 내 기분은 알겠지만 여긴 힘이 전부인 라그나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은 여기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뜻밖에도 다음 순간 내가 한마디 하자 레이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말했다. 너도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SN이 폭력을 휘두를 때 일어섰잖아. 분명 너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비겁하게 사는 건 이제 신물이 나. 내가 그토록 강해지려는 이유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는 자들을 짓밟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청룡의 멤버 하나가 갑자기 달려와 SN에게 보고했다. 그 쓸모없는 티르가 나타났다고. 지금 겨울 산맥 북쪽 끝 절벽에 있고 내가 중상을 입힌 라이 라그나르도 함께 있다고. 이 말을 듣고 SN은 미친 듯이 웃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나 갑자기 한정신 감흥 메시지가 SN의 오만함을 멈추게 했다. 내가 한 말을 잊지 마라. 인질들을 잘 이용해서 고대 용의 유물에 대한 단서를 얻어내. 어차피 녀석은 언제든 제거할 수 있으니 절대로 지금은 아니다. 다음은 내가 전에 말해준 순서대로만 따르면 된다. SN은 말로는 약속했지만 그의 성격상 오늘 분명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때 얼링턴은 11이 보급품을 모으던 장소를 지나가며 땅에 널린 난장판과 피 묻은 방울을 보고 있었다. 엘링턴은 그들이 분명 곤경에 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는 뒤에 서 있던 호르키스에게 말했다. 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괜찮다면 다음엔 좀 도와주게. 다른 한편 나는 레이를 설득해 모든 것을 들은 후 동료들이 납치된 장소로 서둘러 달려갔다.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과 지금도 나를 괴롭히려 드는 자들을 짓밟고 싶다. 그리고 지금 SN과 그의 무리가 다시 나를 찾아왔으니 끝까지 싸워주마. 하지만 길에서 누노크 한 마리를 쓰러뜨리자 내 움직임은 수십 마리의 누노크를 더 끌어들였다. 이 마수들은 내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야만 10일과 다른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커질 것이다.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에드워드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레이가 방금 말했듯이 시험관 중 다수가 에드워드의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승산은 있다. 왜냐하면 나는 SN이 남의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녀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의 이런 변수만 잘 이용하면 그 외에 다른 상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순간 수많은 눈오크 무리를 마주하고 나는 즉시 필살기를 발동했다. 그들에게 연계 기술인 용의 삼참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모두 제거했다. 살아남은 것은 저 궁극의 눈오크뿐이었다. 녀석이 포효하는 틈을 타 스킬 속성을 올리고 높이 뛰어올라 백월광도를 역수로 쥐었다. 마침내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오크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었다.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처리한 후 나는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다른 한편 레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를 제외하면 지금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는 그녀일지도 모른다. 넌 어릴 때부터 이랬어. 정말 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번에는 마지못해 손을 빌려주지. 11쪽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매 순간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SN은 힘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이런 놈들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얌전히 입 다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베어버려도 날 원망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 정신 감흥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 불필요한 변수를 만드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SN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얌전히 무기를 거두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표정이 다시 일그러졌다. 이 순간 그는 폐가 터질 정도로 화가 났다. 티르를 죽이기 위해 에드워드는 그에게 4명의 상급 검사를 추가로 보내주었다. 삼촌은 결국 내가 이길 거라고 믿지 않으시는 모양이군. 한편 나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 동료들은 마치 희망을 본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었다. SN은 즉시 진지해졌다. 그는 말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혼자 오다니.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내 눈은 주변을 훑기 시작했고 심하게 얻어맞은 동료들과 의식을 잃은 시비를 보았다. 내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나는 백월광도를 뽑아 공격을 개시하고 싶은 충동을 거에 참을 수 없었다. SN 역시 즉시 검을 뽑을 준비를 하며 언제든 싸울 태세를 갖췄다. 뜻밖에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나. 이 말을 듣고 SN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다. 내 목적을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지. 이 쓸모없는 놈들을 구하고 싶다면.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내가 말을 끊었다. 두렵나? SN은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냐? 넌 정말 분수를 모르는군. 이 말을 듣고 나는 차분한 미소로 답했다. 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이번 각성의식에서 내게 지는 걸 몹시 두려워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면 내 앞에서 이런 비열한 인질극을 벌이지도 않았을 테고. 하지만 내 기분은 이해한다. 내가 그렇게나 공들였던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1등을 차지했으니 말이야. 이런 치졸한 수작을 부리는 것도 당연하지. 나는 에스윈의 가장 큰 자부심을 건드려 변수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말했다. 우리 결투나 한판 하는 게 어때? 겁이 난다면 굳이 강요하진 않겠다. 어쨌든 내가 너보다 강한 건 사실이니까. 에스윈은 이제 확연히 당황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결과였다. 나는 말했다. 만약 이 결투에서 내가 진다면 내 목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두말 없이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스윈이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 내가 널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 순간 다시 그 전음이 들려왔다. 숲속에 몰래 숨어있던 4명의 고위 검사들이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에스윈의 충동을 막을 수 없었다. 에스윈이 소리쳤다. 닥쳐. 오늘 반드시 이 쓰레기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에스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다. 다음은 라그나르의 검술 대결 시간이다. 끝날 때까지 누구도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나를 탓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결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즉시 주도권을 잡고 칼을 뽑아 앞으로 찔렀다. 비록 이 공격이 에스윈에게 어떤 피해도 주진 못했지만 그가 결코 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대치하는 동안 에스윈은 나를 무자비하게 조롱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히 몇 번이고 그렇게 오만하게 구는 거지? 이제 순수한 라그나르 혈통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 말을 하고 에스윈은 그의 필살기 철룡의 포효를 사용했다. 그의 검기는 거대한 용으로 변해 맹렬하게 나를 향해 돌진했다. 이 기술의 위압감은 실로 강력했지만 이제 내게는 전생에 없었던 많은 기술들의 도움을 받으며 검을 내리쳤다. 나는 에스윈의 필살기와 정면으로 맞서 대등하게 겨뤘다. 그는 완전히 충격받았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지금 내 실력으로 정말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에 경악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내가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청룡회 회원 중 한 명은 심지어 배신까지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첫 각성 의식 때만 해도 티르의 실력에 대해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지금 직접 보니 그는 실제로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러나 그가 편을 바꿀지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전음이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다. 신속히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해. 우리 편이 아닌 심사관들의 주의를 돌려.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즉시 돌아서서 명령했다. 모두 이전 계획에 따라 흩어져라. 심사관들이 이 지역을 발견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티르 라그나르는 우리 리더 에스윈에게 맡겨라. 한편 에스윈의 생각은 3살 때 에드워드가 라그나르의 최고 왕좌를 차지하라는 인생 목표를 세워졌던 때로 돌아갔다. 에드워드는 말했었다. 라그나르는 단지 너의 위장을 위한 껍데기일 뿐이다. 미래에는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트로이만 가문으로 돌아갈 것이다. 비록 어렸을 때 에스윈은 에드워드 삼촌의 속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와의 결투 중에 그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동시에 두 번째 시험을 담당하던 병사가 티르 라그나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유리우스는 극도로 흥분했다. 나는 티르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울프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내가 자신이 배치한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살해당했다고 생각했다. 에드워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계획은 나를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로즈 팰리스에 있는 고대 용의 유물에 대한 단서를 캐낸 후에 나를 몰래 죽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두 병사가 나누는 대화가 에드워드의 주의를 끌었다. 듣자 하니 티르와 에스윈이 라그나르 가문의 검술 대결로 승패를 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깜짝 놀랐다. 그는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에스윈은 듣지 않았다. 이제 그는 에스윈이 이 결투에서 이기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나와 에스윈의 전투는 또 다른 격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가 예측 불가능한 발놀림을 사용했지만 에스윈은 점점 더 활기차게 싸웠다. 그는 내 공격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며 거의 실수 없이 막아낼 수 있었다. 에스윈은 내심 나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빠른 발전이 모든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에스윈이 보기에 나의 이동 속도는 자신보다 약간 뒤떨어졌고 심지어 내 공격 패턴까지 간파했다. 다음 순간 에스윈은 갑자기 검을 힘껏 던졌다. 이 기술은 에드워드가 그에게 가르쳐준 검술 중 하나였다. 해방의 관통검.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방금 공격을 거둔 나조차도 제때 반응할 수 없었다.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에스윈의 검을 맨손으로 억지로 잡아야 했다. 익숙한 느낌이 회기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할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참으며 일어서서 랜던과 죽을 때까지 싸울 준비를 했다. 그 결과 갑자기 검 한 자루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알고 보니 내가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똑똑히 보려고 했던 얼굴은 바로 에스윈의 얼굴이었다. 내 이전 추리가 틀렸던 것 같다. 내가 죽던 날 나는 로즈 팰리스를 불태운 범인을 미친 듯이 찾으려 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다행히 랜던이 마지막에 과시하며 가면을 벗었다. 게다가 에블린이 말해준 푸른 램프와 에드워드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나를 죽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다. 아마도 에드워드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내 추리에는 또 다른 근거가 생겼다. 그 해방의 관통검은 에드워드의 필살기 중 하나였지만 에드워드는 에스인만큼 오만하지 않았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곤 했다. 나를 죽인 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내 감정은 즉시 폭발했다. 그리고 힘껏 움켜쥐어 나는 즉시 에스윈의 검을 산산조각냈다. 다음으로 나는 똑같은 기술로 그에게 응수했다. 비록 에스윈이 고개를 기울여 쉽게 피했지만 이 순간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에 대한 나의 진정한 응답이었다. 이 압박감을 느낀 에스윈은 분명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살기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건 당연했다. 나는 지금까지 수련해온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나는 이번 생에 각성한 용의 심장을 활성화했다. 에스윈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내가 첫 번째 각성 의식 동안 힘을 숨겼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에스윈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내 모습은 이미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에스윈이 북부 4대 군주 중 최강자라 불릴 만하다는 건 인정해야겠다. 그는 여전히 반응하여 나의 돌진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것이 너의 전력이라면 넌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다. 갑자기 에스윈에게 손을 3개 잡혔고 그의 검에 목을 베었다. 벗어나기 위해 나는 재빨리 백월광검을 이용해 눈진흙을 걷어차 그의 눈에 뿌렸다. 그제야 나는 그의 통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거리를 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내 그림자가 다시 에스윈 앞에 나타났다. 나는 즉시 마구 베어 에스윈의 장검을 날려버렸다.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도 심장이 꿰뚫리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해줄 준비를 했다. 강자는 지배하고 약자는 죽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검을 뽑아 에스윈의 심장을 꿰뚫으려 하고 있었다. 뜻밖에도 의문의 인물이 나타났다. 시간은 웰링턴이 10일 일행이 곤경에 처한 것을 발견했을 때로 돌아간다. 게다가 땅에 있는 수많은 핏자국이 마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임을 발견했다. 10일 일행이 다쳐서 끌려간 것이라면 이런 짓을 감히 할 자는 SN뿐일 것이다. 호르키스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SN은 이미 이번 시험에서 1등인데 방울을 더 얻어도 첫 번째 시험 결과는 바뀌지 않아. 웰링턴이 설명했다. SN이 티르를 제거하고 싶어서 11을 인질로 삼은 걸 수도 있어. 호르키스는 충격을 받았다. SN은 정말 비열하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바뀌긴 하겠지만 호르키스의 여동생 에리카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험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았잖아. 이 말을 듣고 웰링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래서 내가 티르를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해할 거라고 믿어. 이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이 말을 들은 호르키스가 말했다. 누나, 이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하지만 에리카는 거절했다. 나는 내가 티르를 안다고 해서 따라온 건데 아직 그를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난 구조가 필요한 약한 사람들은 싫으니까 너희끼리 가. 이것을 본 호르키스는 누나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동시에 엘링턴도 말을 거들었다. 사실 난 에리카가 왜 티르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아. 하늘에 맹세하는데 나와 함께 가면 분명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에리카는 동의했다. 세 사람은 SN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지만 채 500m도 달리지 못했을 때 이 지역에 매복해 있던 청룡회 회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리더는 앞서 변절을 고려했던 오리온이었다. 오랜만이야, 엘링턴. 그런데 우리를 버리고 저 쓰레기 편에 서다니. 에리카의 표정으로 보아 그녀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웰링턴이 차갑게 말했다. 얘 친구와 엮이고 싶지 않아. 비켜줘. 이 말을 들은 오리온은 뻔뻔하게 거절했다. 웰링턴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을 막는 너희부터 처리해야겠군. 한편 다른 쪽에서는 11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는 허벅지 사이에 낀 단검으로 자신을 묶은 밧줄을 풀고 있었다. 그래, 아까 일부러 SN에게 같은 기술로 대응했던 건 11이 깨어난 걸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를 써서 11에게 밧줄을 풀 도구를 보내고 나머지 동료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그에게 맡긴 것이다. 장면 전환. 이 순간 나는 검으로 SN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지만 갑자기 의문의 인물에게 가로막혔다.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다수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SN과 결투를 선택했지만 상대방의 정체도 알아차렸다. 그의 이름은 리암 트로이만이었다. 이때 리암이 갑자기 말했다. 죄송합니다. SN 도련님. 제가 끼어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시험이 끝나면 직접 찾아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3명의 동료에게 SN 옆에 서라고 명령했다. SN과의 전투에서 소모가 심했기 때문에 남은 처리는 그의 몫이 되었다. 전력을 다하는 이 상대를 마주하니 나는 다소 버거웠다. 하지만 내 실력이 상급 검사보다 못하다고 단정한다면 그건 큰 착각일 것이다. 내 검수를 겪어본 리암 역시 크게 놀랐다.
그는 SN이 왜 불리한 위치에 놓였는지도 이해했다. 내 힘은 이미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가 말했다. 너 같은 인재를 죽이는 건 아깝지만 트로이만을 위해 너를 제거해야겠다. 잘 가라. 티르 라그나르. 내가 잘 묻어주마. 리암이 말을 마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영문도 모른 채 날카로운 무기에 꿰뚫렸다. 그가 SN인 것을 보고 물었다.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내 편이다. SN이 말했다. 결투 전에 나는 특별히 아무도 우리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갑자기 SN의 표정이 흉포하게 변했다. 내가 질 것 같아서 끼어들기로 한 거냐? 이건 라그나르의 미래, 후계자인 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다음으로 SN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힘은 인정하지. 하지만 인정은 거기까지다. 나보다 강한 자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라그나르의 가장 강한 후손이 되어 다음 후계자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너 같은 하찮은 놈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 내가 신이 되는 길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무엇이든 직접 파괴할 것이다. 말을 마친 SN은 즉시 장검을 들어 올려 마력을 빠르게 집중시킨 뒤 나를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공격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그의 머리 위로 벗어나 있었다. SN의 공격 틈을 타 나는 그에게 정확한 일격을 가했다. 리암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그의 부하들이 즉시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뜻밖에도 그들은 리암의 격렬한 질책에 부딪혔다. 그가 말했다. 내가 살든 죽든 신경 쓰지 마라. SN 도련님이 티르 라그나르를 죽이는 것을 돕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라. 이 말을 듣고 부하들은 처음에는 명령을 거역할까 생각했다. 특히 그들의 리더조차 끼어들었다가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암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만약 오늘 SN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들은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대편에서 SN은 여전히 과시하며 나와 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에드워드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라그나르의 후손은 누구도 얕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기회만 있어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그때 SN은 에드워드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에드워드가 그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언제나 티르와 SN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고 믿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SN은 여전히 자신의 내면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가 말했다. 너처럼 피가 더러운 사생아는 한 손으로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북부 최강자가 되어 라그나르의 지고한 왕좌를 계승할 수 있다. 이제 SN의 오만함은 그가 다시 필살기인 천룡의 포효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용의 심장을 활성화한 나에게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을 막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얻은 능력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너희 모두를 도륙해주마. 내가 연객이 필살기인 용의 사면참을 펼치자 SN의 동공이 즉시 수축했다. 그는 마침내 우리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더 이상 에드워드가 묘사했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침내 SN은 나의 이 기술 아래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머리는 내 손에 잘려나갔다. 나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자신들의 도련님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본 에드워드가 SN을 돕기 위해 보낸 상급 검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동공이 수축했다. 이때 리암이 갑자기 소리쳤다. 다들 멍하니 뭐 하는 거냐? 어서 티르 라그나르를 죽여라. 순식간에 다른 3명의 상급 검사들이 즉시 무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에 나는 여전히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다.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멀쩡한 이들을 이기는 건 불가능했다. 여기서 죽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전환점이 나타났다. 나와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나타나 적의 공격을 막아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르키스와 그의 여동생도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 위치를 알았는지 물었다. 웰링턴이 대답했다.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하지만 이건 사실 전부 10일 덕분이야. 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이어서 웰링턴은 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말했다. 이런 행동이 중재라는 걸 모르나? 각성 의식 중에 후보자를 죽이다니? 이 말을 듣자 상대방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전음으로 리암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암은 여전히 비관적인 기분이었다. 로즈 팰리스의 고대용의 유물에 대한 단서를 캐내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티르 라그나르 암살 계획도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윈의 예기치 못한 죽음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곧 리암은 감정을 추슬렀다. 동시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떠올렸다. 그것은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리암은 남은 3명의 팀원에게도 이 명령을 전했다. 후보자들이 불행히 마물에게 살해당한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고 트로이만 가문이 연루된 모든 증거를 인멸해라. 그리고 그는 원래 에드워드가 티르 라그나르에게 사용하라고 명령했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 전부 쏟아부었다. 이것들은 주변 마물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토템에 담긴 검은 소환 구슬이었다. 일단 파괴되면 안에 봉인된 마물들을 소환할 것이다. 그가 한 모든 것은 트로이만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다음 순간검 한 자루가 갑자기 날아와 다시 리암의 심장을 꿰뚫었다. 두 번째 각성의식의 심사관이었다. 매화궁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룡 기사단도 있었다. 리암을 처리한 후 백룡 기사단원이 꾸짖었다. 너희 대장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너희 셋은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이로써 나의 위기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동시에 탈진으로 인해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하지만 눈 위에 쓰러지진 않았다. 나는 레이의 품에 쓰러졌다. 나는 말했다. 전에 말해준 모든 것 고마워. 레이는 별거 아니라고 말한 뒤 너무 무모했다고 나를 나무랐다. 이때 웰링턴이 소리쳤다. 티르, 우린 좋은 친구잖아.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내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야? 10일과 다른 이들은 울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레이가 말했다. 내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즉시 여기로 달려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어쨌든 티르,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나는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다. 에스윈이 떨어뜨린 방울들을 챙기는 걸 도와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1등을 해보고 싶거든. 한편 다른 쪽에서는 시험 상황을 보고하는 병사가 갑자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아홉용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에스윈이 죽었습니다. 다른 한편 두 번째 시험이 막을 내렸다. 모두가 심사관이 바뀐 것을 보고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심사관으로 여기에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홉용 중 한 명인 페이르 라그나르였다. 점수 등록표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 회차 두 번째 시험이 사망자 한 명의 합격률 50%일 줄은 몰랐군. 특히 1등 점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대단하군. 그러고 나서 페이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항을 발표했다. 지금 즉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모든 견습 검사들은 하급 검사로 승급될 것이다. 다음으로 페이르는 두 번째 각성의식의 순위를 발표했다. 1121점으로 1위는 여전히 내가, 티르 라그나르가 성공적으로 차지했다. 2위 엘링턴 926점, 3위 에리카 843점, 4위 레이 789점, 5위 호르키스 621점. 순위가 발표되자마자 페이르는 45명의 합격자들에게 세 번째 시험 자격은 단 4명에게만 주어진다고 갑자기 말했다. 그들은 웰링턴, 에리카, 레이, 그리고 나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이유는 두 번째 시험 동안 수식이 담긴 방울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극히 드물며 속도 수식과 은신 수식으로 나뉘었다. 운 좋게 하나를 얻더라도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비록 내가 라그나르의 천재 명단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내 시스템과 그 보상은 나를 천재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전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주문들을 이제는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생에 레이와 엘링턴은 자격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역사를 바꿨기 때문일까? 4명의 합격자를 보자 페이르는 돌아온 보람이 있다며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페이르는 우리에게 순위 순서대로 올라와 주문해서 깨달은 것을 시연해보라고 손짓했다. 소위 깨달음이란 마력과 원소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때 1등으로서 나는 주변의 부러운 시선 속에서 걸어나갔다. 비록 나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고 이제 에스윈을 내 손으로 죽였지만 앞으로 나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마력을 방출한 후 나는 페이르에게 내가 얻은 원소 속성은 번개라고 말했다. 동시에
내가 현재 도달한 단계는 내 마력에 번개 원소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내 마력은 가장 기본적인 색에서 번개의 색으로 변했다. 적합도는 발현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내 한계는 아니었다. 이번 생에서 내가 가진 용의 심장은 아직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의 심장의 강화로 내 적합도는 즉시 제어 단계까지 치솟았다. 이것을 보고 페이르는 흥분하며 말했다. 내가 정말 소문대로 극도로 재능 있는 신세대일 줄은 몰랐군. 페이르가 말을 마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내 적합도 단계가 제어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성공적으로 적합도 수준을 확장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동시에 나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페이르에게 나의 새로운 비기, 뇌룡참을 날렸다. 내 공격이 자신에게 닿으려는 것을 보자 페이르는 즉시 손을 흔들었다. 그의 기술인 수압 횡단면을 사용하여 내 비기를 쉽게 무력화했다. 그가 말했다. 고작 하급 검사가 감히 아홉용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다니. 내가 내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는구나. 보상으로 너의 원래 점수에 1000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페이르의 성격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매우 높이 평가했고 나는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했다. 그리하여 내 두 번째 시험 점수는 2121점에 도달했고 2위의 1195점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것은 토르커스도 놀라게 했다. 이 점수는 그의 점수보다 3배 이상이었다. 다음은 다른 3명의 시연이었다. 결과적으로 엘링턴은 마법의 물 원소 속성을 부여하여 제어 단계의 적합도에 도달했고 5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았다. 레이는 마법의 얼음 원소 속성을 부여하여 발현 단계의 적합도에 도달했고 3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았다. 에리카는 불 원소 속성을 부여하여 발현 단계의 적합도에 도달했고 3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았다. 그 후 3차 시험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하나둘 시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 넷만 남게 되자 페이르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지금부터 3차 시험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순식간에 강력한 압박감이 우리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구룡이 가진 힘인가? 정말 끔찍하군. 3차 시험의 내용은 누가 가장 먼저 가주인 용신을 만나는지 보는 것이었다. 순위는 가주를 만나는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또한 이 만남을 통해 라그나르 가문의 후계자 후보 명단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결정될 것이었다. 이미 들어간 5명도 마찬가지였다. 라그나르에서 후계자가 되는데 지름길은 없었다. 이때 에리카가 불평을 터뜨렸다. 구룡의 압박감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가주의 압박까지 견디며 저 앞에 용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니. 이걸 어떻게 통과하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는 가장 간단한 해답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압력파를 역으로 상쇄시키면 된다고. 내 말에 에리카가 혼란스러워하자 웰링턴이 설명했다. 티르의 말은 우리가 압력파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점차 약화시켜야 한다는 뜻이야. 마력 자체가 진동하는 속성을 가진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잖아.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도 파동으로 형성되니 그들의 압력파를 상쇄할 상하는 압력파를 계산해야 해. 나는 덧붙였다. 자신의 의지로 마력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없다면 가주를 만날 자격은 없다고 말이다. 다음 순간 에리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우리 같은 나라 사람 아니었어? 왜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듣기 이렇게 힘든 거냐고? 그러더니 에리카는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 압력에 맞서는 마력을 만들면 된다는 거잖아. 맞지? 엘링턴은 그녀가 얼추 맞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모습에 에리카는 바로 화를 내며 융통성 없는 웰링턴을 욕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나도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설명으로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데?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동안 나는 이미 구룡과 가주의 압력을 모두 중화시킬 수 있는 마력파를 방출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웰링턴과 에리카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말했다. 가주가 될 생각이라면 적어도 나만큼은 빨라야지. 그 후 나는 이 마력파를 유지한 채 용의 계곡으로 달려갔다. 페이르는 이에 감탄하며 내게서 그 사람의 풍모가 보인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3차 시험 순위는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자격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겨울 편백궁에서는 어머니 세실리아가 중요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뜻밖에도 할머니 케르센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외쳤다. 이 어미가 내게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세실리아는 지친 듯이 대답했다. 아무리 대단한 소식이라도 이곳에 오실 때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케르센은 품위 이야기는 또다시 무시했다. 내 어미가 드디어 부자가 될 거란다. 우리 티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바스크 공방의 주문이 끊이질 않는구나. 장신구를 추가로 만들고 맞춤 가격을 원래의 10배로 올릴 거야. 아니, 20배로. 이 말을 들은 세실리아는 기뻐하고 싶었지만 내가 2차 시험에서 모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의식에서의 현재 상황이 더 걱정되었다. 그녀는 지금 겨울 편백궁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 미래의 삶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결국 승리하여 가주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위해 중요한 의식용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실리아가 갑자기 케르센의 행복한 공상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물었다. 어머니, 의수족을 만들 줄 아세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용신이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막을 권리가 없는 것 같구나. 특히 어리고 충동적일 때는 말이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지. 이 검은 무덤이라는 곳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증거다. 용신의 말을 듣고 까마귀는 몇 마디 더 짓거렸다. 용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라그나르가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든 감히 방해한다면 그들처럼 여기에 버려질 수 있다. 내 아들이 환생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의 즉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제 4시간 반의 힘든 여정 끝에 나는 마침내 용신의 압박을 견디며 용의 계곡 정상에 도달했다. 나는 3차 시험의 시험관인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그의 압박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로드 블록의 기운을 느꼈다. 이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곳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이곳은 아버지가 라그나르 가문의 일원이 된 이래로 아버지의 검에 쓰러진 모든 도전자들이 잠들어 있는 검은 무덤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확하다고. 다시 말해, 이곳은 라그나르 최강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말을 하면서 아버지는 갑자기 살기를 띠고 물었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듣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수만 명의 영혼이 그의 검에 쓰러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볍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대답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나는 여전히 냉정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불만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대신 왜 이 대답을 고집하는지 물으셨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이 지긋지긋한 권력 다툼을 끝내기 위해 최강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직접 제거할 것이다. 분명 이것은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백월광도를 뽑아들고 아버지에게 라그나르 검술 대결을 신청했다. 이런 나를 보고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당연히 내 뜻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말했다. 너를 도전자로서 대우해주마. 그 녀석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한번 보겠다. 그 말에 나는 충격에 빠졌다. 분명 로드 블록을 말한